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인간 해방 비판, 그 성격 비판, 그리고 문화혁명 비판 등과 특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성격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그 공생, 공용, 공의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면 1789년에 전제 군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구호는 한마디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구호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혁명의 기초 이념은 계몽주의 사상이었는데 그 계몽주의 혁명 이념은 영국의 명예혁명과 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건국 정신의 기초가 되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초 이념이 되었고, 유럽 전체를 불태우면서 미국까지 건너가 현대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건설하는 그러한 기초 이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뉴욕을 방문하게 되면 관광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허드슨 강의 그 자유의 여신상인데, 그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운동을 기념해서 프랑스 국민이 미국 국민들에게 선사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세 프랑스 혁명의 기초가 됐던 계몽주의의 대표 철학자는 칸트이고, 계몽주의를 촉발시킨 그러한 사상가는 존 락크였습니다. 락크는 계몽주의의 자연법 사상에 따라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 이 천부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천부의 자연권,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권의 그 핵심을 규정한다면 자연권이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생명, 자유, 평등, 재산권 같은 그러한 인권을 말하고, 이 천부적인 권리인 자유, 평등, 재산권 같은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 이념을 자유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 재산권을 강조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의 중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봉건주의 사회, 전제군주 사회,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족쇄로부터 인간 이성의 해방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이성의 해방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고, 자유민주가 성립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처럼 이성의 자유를 기초 이념으로 해서 보다 발전된 합리적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회제도라든지 선거제도 또는 삼권분립 또는 자유주의 정신을 계승한 어떤 저항권 같은 이러한 하나의 계몽주의 사조의 그 이론은 이성의 자유를 기초로 한 그러한 이념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합리적인 하나의 이성적 제도를 발전시켜 나간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체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의 태동을 이러한 그 프랑스 혁명에 기초한 자유의 정신에 기초해서 보게 될 때, 소위 중세와 근세를 일단 가름하는 것은 중세의 종교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종교의 교례 감옥에서 이성의 해방으로, 중세의 암흑 시대에서 이성의 빛, 다시 말하면 계몽의 시대로 이러한 어떤 그 혁명적 이념을 기초로 해서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세와 이제 근세를 나누는 가장
그 경계 지점에서 가장 근세를 대표하는 그런 철학자를 꼽는다면 그 데카르트를 이제 꼽을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카르트의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는 단순히 그것은 합리주의 철학의 시조가 된 것이 아니라 중세와 근세를 가르는 그러한 어떤 경계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코기토의 근세의 이성의 발견, 또한 이 이성에서 자유를 발견하고 이러한 발견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나의 개별적 존재에 대한 확인,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를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 철학적 흐름과 그 병행해서 그 당시 일어났던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운동 또는 뉴턴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이 과학의 운동은 근세 민주주의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르네상스는 중세 교회의 속박에서 인간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운동이었고, 따라서 문화 민주주의로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될 때 이 종교개혁은 종교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세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 욕망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연 투쟁 사상을 일단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사회주의는 어떤 이념에 의해서 출발했느냐? 사회주의는 전체보다 개체의 가치보다 전체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 사상이요, 이념을 기초로 한 그러한 그 세계관입니다. 사회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의사나 이 자유보다 어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데올로기죠. 사회주의에서 인간의 능력이라든지 인성, 생명권, 재산권 또는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것은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회라고는 전체 속에 개별적 인간상을 강조하는, 따라서 개체에 앞선 전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 이념이고, 그러한 이념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태동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간관을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마르크스의 인간관입니다. 마르크스의 인간 소외론이에요. 마르크스는 인간의 유적 본질,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이야말로 인간의 유적 본질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된 노동을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고 수탈당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잃어버린 이 노동을 다시 탈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의 사회주의 인간관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인간 소외론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 소외, 그 다음에 이 노동이라는 유적 본질, 인간의 유적 본질이 소외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생산한 노동 생산물의 소외, 이러한 하나의 자본가들의 수탈된 이러한 노동과 노동 생산물 때문에 오히려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서로 소외되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자기 소외 과정, 이 네 가지를 소외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외를 궁극적으로 극복한다고 하는 것, 인간의 인간성을 근본적으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할 때만 가능하다. 이 사유재산을 폐지함으로써 바로 유적 본질을 탈환하는 것, 잃어버린 소외된
노동을 일단 탈취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소외로부터 완전한 인간성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르크스는 폭력적 방법을 일단 정당화시킵니다. 이 계급혁명의 법칙화, 이 계급혁명을 법칙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자본가들과 반동 세력들에 대한 숙청과 그 다음에 그들을 제거하는 모든 정치적 과정을 합리화시킨다는 것, 합법화시킨다는 것, 그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비타협과 이러한 미움의 심리적인 원천을 기초로 해가지고 결국 한 세력이 한 세력을 숙청하는 것,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소위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숙청과 그 다음에 이러한 탈환된 것을 다시 이제 탈환함으로써 인간의 궁극적인 소외 극복이 이제 실현되고 그 다음에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의 해방이 일단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그 통치에 장애가 된다고 해가지고 인민군 참모총장인 이영길 또는 자기 고모부죠. 권력설 2위 장성택, 그다음에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김용진 등 그걸 아주 무자비하게 총살 처했습니다. 김일성 이 3대 세습제도를 통해 가지고 반세기가 넘는 어떤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세계 인권 선언문의 30개 조항 모두를 위반하고 세계의 최악의 반인권적 국가로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소위 계급혁명이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인간의 생명과 천부적인 인권을 무자비하게 청산했느냐는 이러한 하나의 사회주의 혁명의 실태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사회주의 인간관의 어떤 모순, 그들이 설정했던 소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소외 개념과 해방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기초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여기서 제시하는 도표를 중심 삼아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리나 이제 통일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이론의 기초에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상은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신의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상은 어떤 물질의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성상과 형상이라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의 이론적 기초를 중심삼아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문제나 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길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어떤 이해의 틀만이 결국 현대 사회의 모든 갈등과 또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은 근본적으로 심정을 근거로 해서 수수작용하고 심정을 근거로 해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상이라고 하는 가치, 정신적 가치죠. 이 정신적 실체, 정신적 본체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세계관이 자유민주주의 세계고, 형상 또는 물질적 가치 또는 물질적 본체와 본질을 기초로 한 그러한 하나의 정치 체계를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우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체제를 좌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유민주 체계하는 자유의 개념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상적 가치인 이성에서부터 도래한 것입니다. 이성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일단 강조하는
평등이라는 가치는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형상적 가치, 어떤 이 형상적 가치 또는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노동이라는 물질적 가치를 기초로 해서 사회제의 평등 이념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 또는 우익과 좌익의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그 중심으로서의 축이 형성될 때만이 좌익과 우익의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류의 평화세가 도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일단 전제해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은 사상체계를 우리는 두익사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정을 기반으로 한 두익사상만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익과 사회주의라고 하는 좌익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평화와 화해와 그 다음에 사랑의 세계로 일단 인도할 수 있는 그 사상이다 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사상을 우리들은 두익사상 또는 하나님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도 여기 도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사회주의도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하나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게 성상과 형상이라는 이성성상의 기본적인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익사상에서 강조하는 어떤 자유와 평등의 실현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규정하라고 본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이성을 기초로 한 그런 가장 진보적인 사회 제도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계가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이성에만 머물러 있어 가지고서는 여기서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성을 넘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정을 기반으로 둘 때만 이성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정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제도가 될 때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유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고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등도 마찬가지예요. 평등사상은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서 인간의 평등입니다. 존 로크가 이 자연법 사상에서 인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따라서 인간의 평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자녀의 평등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적 가치로서의 평등이죠. 어떤 질서의 평등이죠. 그 마르크스이 갖고 있는 평등 사상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사회주의는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고 결과적 어떤 보편적 복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진보주의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방법인데,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산을 나눌 수 없어요. 그 결과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이 자본이 축적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간의 개인적인 이기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배태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그런 이유는, 따라서 가장 비참한 어떤 그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섯 손가락을 보게 될 때에 이 다섯 손가락의 기본적인 길이라든지 또는 기능이 전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섯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 크다, 작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이 다섯 손가락은 하나의 유기적 목적을 위해서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것이죠. 모든 유기체가 그러듯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속에 누려야 될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평등이고, 정신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만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평등한 것처럼 만족과 기쁨과 심리적 평등이에요. 이 감사의 평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이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도 평등도 근본적으로 심정을 근거로 할 때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등이 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그 두익사상 또는 하나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효종사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효하게 되면은 어떤 전통적 유교에서의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적 효와 질서를 일단 상징하고 이것이 정치적 이념이 된 이시 조선 왕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효는 이러한 가정적 효의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천부주의적인 하나님주의적인 효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부모의 심정을 중심 삼은 효를 우리는 소위 천부주의 또는 천주주의라고 이렇게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소박한 가정의 윤리적 형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편적인 효, 보편적인 심정과 사랑의 질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이라는 개념도 형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서까지 묻어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효라는 개념과 정이라는 개념을 결합해서 수직적인 효의 개념과 또는 수평적인 정의 개념을 하나로 결합해서 효정이라고 하는 사상을 일단 정립하셨고 이 효정이라는 사상이야말로 기본적으로 인간 해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효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증오의 형제 관계에서 부모의 얼굴을 발견하는 이런 사상입니다. 따라서 종적으로는 부모와 더불어 수직적인 효종 사상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윤리와 그다음에 인간의 삶의 행복이 증진되고 따라서 이 부자지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을 구현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심정 해방과 양심 해방이에요. 그다음에 형제 관계에서 우리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고 부모의 삶을 우리가 느끼는 것,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형제 관계 모든 질서도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 효종 사상의 진지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효종 사상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인간 해방과 또는 사회적 인간 해방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원리를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그 종교의 암흑에서 이성의 빛으로 어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구라파 전역을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그런 이념과 체계로 일단 몰입하게 된 사상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해방이에요. 사회주의 혁명은 노동의 해방이고 프롤레타리아 그 계급만의 해방입니다. 이런 해방을 통해서는 진정한 인간 해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주의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 해방과 양심 해방과 그다음에 소유권 해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해방을 통해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관계, 수직적인 또는 수평적인 또는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운 어떤 영혼, 어떤 평등과 질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인간다운 삶이 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천부의 인권을 구현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생주의를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 이 박림주의 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 박림주의 하게 되면 어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이론 체계를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데 아담 스미스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는 첫째는 개인적 이기적 욕망입니다. 이 개인적 이기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를 때까지 떨쳐버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식탁 앞에 빵과 고기가 있는데 이 빵과 고기는 이 빵집 주인과 푸주간 주인의 어떤 자비심, 도덕적 어떤 그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이기적 욕망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식탁 위에 빵과 고기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아담 스미스의 노동가치설에서 이기적 욕구로 노동한 대가가 바로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의 노동가치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노동가치설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달라요. 마르크스는 노동이라는 가치를 기본적으로 설정한 가치설이고 아담 스미스의 노동가치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욕구와 욕망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소위 이윤과 가치에 대한 것을 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은 비슷하지만 하나는 소위 자본주의 원리가 되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어떤 철학적 원리가 됐던 것이죠. 아담 스미스의 극부론을 보게 되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그대로 방임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자유박림론이고 이러한 자유박림을 통한 경제활동이 바로 국부를 창조한다. 이 부를 창출한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 자연주의적인 하나의 그 경제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고 파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광장이고 그 시장경제에서는 이기적 욕구를 갖고 있는 상인들에 의해서 이기적 욕구를 갖고 있는 구매자들에 의해서 기본적인 상대 관계가 일단 구성되지만 가만 내버려둬도 공평한 관찰자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에서 공정하게 배분되고 시장의 모든 질서가 조정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반대급부에서 이제 노동가치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을 보게 되면 노동이라는 것이 투입돼야지만이 어떤 가격과 어떤 이윤이 결정되느냐 하는 것, 이런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전 근대적이고 굉장히 쾌쾌 묵은 그런 이론이지만은 이러한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력 자체가 일단 자본가들에게 수탈됐다고 하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증오를 유발시키기는 충분한 이론이죠. 따라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 그 자체가 순수한 어떤 경제 이론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폭력혁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노동자들을 촉발하고 노동자들을 인민대중으로 엮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주의 대안으로서 이러한 어떤 소유의 문제,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주의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는 공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생주의에서의 소유의 세 주체는 하늘 부모님과 개체 목적을 갖고 있는 나와 전체 목적을 갖고 있는 이웃 타자가 같이 공유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생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그 이론이에요. 이것을 소유의 3주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집안의 냉장고는 내 것입니까? 우리 형님 겁니까? 부모 겁니까? 집안의 냉장고는 부모 것도 되고 내 것도 되고 형님 것도 돼요.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연재들. 그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을 이기적 욕구에서 내 것으로만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욕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면서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이 개입할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원활한
만족스러운 어떤 소유관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효종 사상이에요. 이러한 하나의 소유의 삼주체가 원활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하여튼 기본적인 원리는 전체 목적을 지향하는 양심이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 같은 소위 공평한 관찰자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하나의 데피니션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하여튼 보편성이라고 하는 보편적 법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체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기본적인 원리에서 우리들은 소유의 삼주체가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어떤 소유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생주의의 그 소유의 질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전체 이웃과 내가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공생주의 입장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와 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장을 한번 극복해 보도록 하죠. 이 자본주의의 모습은 뭡니까? 빈부의 격차입니다. 양극화예요. 자본 집중화 현상입니다. 이기적 욕망을 갖고 있는 어떤 주체로서 인간은 무한히 많이 더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 때문에 결국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이 야기되게 되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본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률을 압도하게 되고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압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노동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파트 값이 하루아침에 2배, 3배가 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본이 갖고 있는 무서운 하나의 그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폐의 가치를 이제 물질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동 가치설에 대한 대안은, 공생주의에 대한 대안은 창조 보수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것,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성에 대한 하나의 인격적 보상이지 어떤 단순히 물질적 노동력에 의한, 따라서 임금이 물질화된 그런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전부 물질지향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만모니즘, 황금제일주의에 빠지게 되고 모든 인간들은 바로 자본의 이윤만을 이제 추구하는 이런 황당한 하나의 무질서의 세계, 황당한 정글의 양육강식의 세계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생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통해서 수정하지 않고서는, 보완하지 않고서는 이 자본주의가 극복될 수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 마찬가지.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는 노동과 소유를 분리한 것이, 상품 생산은 노동자가 하지만 이유는 자본가가 가져간다고 하는, 이 소유는 자본가들이, 그 다음에 노동은 노동자들이 한다고 하는 노동과 소유의 분리, 그 다음에 이 노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윤을 창출한다고 하는 이런 노동가치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힘들여 만든 그 노동 생산물과 노동의 가치를 자본가들이 착취한다고 하는 노동의 착취, 이 잉여가치론이죠. 이런 노동가치론과 잉여가치론은 두 기본적인 기둥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선동해 왔단 말이에요. 폭력혁명으로 기본적으로 유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혁명을 법칙화시키고 이러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이라고 하는 당파성에 의해서 미움과 증오와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투쟁을 일단 이끌어 나갔던 이러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어떤 이론 체계는 근본적으로 이 노동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생주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경제 이념을 기본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인류의 미래지향적인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떤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론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목적을 지향하는 양심이죠. 이 공평한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생주의 기반은 가정이에요. 계급도 아니고 사회주의 계급도 아니고 소위 자본주의 개인도 아닙니다. 이 공생주의는 가정이라고 하는 천부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공동 소유와 적정 소유를 일단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생주의야말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이것이 바로 이 소유권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성격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이죠. 이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적 자유에 대한 인권이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고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치 원리가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자유의 오남용 또는 자본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 욕구 때문에 이 만인의 많은 투쟁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개별이 모인 국민, 이 국민이 주인이 된 정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원리죠. 국민의라는 말은 선거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인이 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소위 대표자들이 통치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러한 의회라든지 또는 정부의 책을 보게 되면 이익정당의 당파성이라는 것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1인 1표제를 이제 평등한 선거제도로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예를 들면 강도가 똑같은 한 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미래적 지향을 보게 될 때 이것은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어떤 1인 1표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정당성 문제, 그다음에 부정과 부패를 얼룩진 선거제도의 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국민의 어떤 선거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의한이라는 말은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 등 선출된 대표자들이 과연 정당한 대표성을 구현하느냐. 대부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대표성의 실패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의민주주의 한계죠. 왜냐하면 이 대표자들이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당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정당이 이익정당이 당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대민주주의 한계가 구현됩니다. 이러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하나의 대기관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죠. 자, 그러면 신통일학론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정치 이념은 공영주의입니다. 공영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 정치적 권력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대안이죠. 첫 번째 공영주의의 특징은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공정한 관찰자인 양심을 중심 삼아서 이루어지는 정치 체계를 우리가 공영주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중심의 어떤 형제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부모를 모신 형제 자매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의민주주의 선거와 대표성 문제가 이제 이 공영주의에서는 극복될 수 있는데 49대 51의 어떤 선거 과정을 통해서 51석을 갖고 있는 하나의 당파가 49석을 갖고 있는 당파를 일단 독점하는 이런 권력 독점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당파성을 없애야지만이 비로소 정당한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형제 간의 통합적 권력 배분을 통해서만 기본적으로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영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공영주의의 권력 배분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형제정당과 형제정당이 기본적으로 같이 권력을 배분하는,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은 전체 목적을 지향하는 양심이죠. 공평한 관찰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형제가 권력을 배분하고 이러한 권력이 정당하게 배분될 때 우리들이
하나의 통합의 길로, 통합하는 길로 하나의 국민을 지향하는 이러한 심정과 사랑을 기본으로 한 정치체계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을 기초로 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죠. 이것은 만인 투쟁 사상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의 인민을 위한 소위 계급 투쟁의 사회주의 하나의 기본적인 소위 정치체계는 이것은 미움과 증오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정치체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문화혁명 비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도식입니다. 성상과 형상. 이 이성을 소위 성상적 가치를 기본으로 한 것이 소위 자유민주주의고 또는 자본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형상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사회 정치 이념이 바로 사회주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익입니다. 근데 이 문화혁명에서 문제되는 좌익은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네오마르크시즘.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융성하는 가운데서 소위 이미 낡은 소설이 됐던 마르크시즘을 다시 구현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다시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혁명 이론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뉴 마르크시즘, 또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기본적인 전략은 바로 문화혁명과 연관된 그런 전략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중문화에서 보는 것처럼 대단히 향락과 그다음에 부패로 얼룩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거론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그 창시자에 해당하는 호르크하이머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데올로기적인 이성 또는 도구적 이성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자본가들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 민중을 착취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선 소위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화됐어요. 그전에는 간통이라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 있다고 하는 그 네오마르크즘의 기본적인 주장들, 서구의 기본적인 주장들을 재판가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요.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가, 이런 사랑과 성적 윤리가 파괴된 사회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네오마르크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죠. 최근에 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안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잘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조항 속에 소위 양성평등 또는 동성애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이 소위 그 어떤 조항에 집어넣음으로써 이러한 성적 소위 네오마르크즘이 갖고 있는 성혁명 이론에 부응하는 이런 좌파적인 하나의 하나의 무질서한 성적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정책기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 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떤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다양한 가정이라는 것 속에서는 소위 동성연애 같은 것들을 전부 가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자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오마르크즘의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교묘한 어떤 법적 체계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여기서 단호하게 우리들은 성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절대 성이고 상대하고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 따라서 성과 사랑과 혈통은 하나라고 하는 것. 여기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해방, 심정의 해방, 양심의 해방, 절대성 혁명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